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강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국가정보학이란 과목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할 교재는 국가정보학 역사와 핵심입니다. 이 책은 2016년 판이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이론서는 이렇게 2016년이 마지막 판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한 19년 동안 나온 기출 문제를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이론 요약 플러스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이런 게 포함된 책이 민진규 국가정보학입니다. 13판까지 나왔고 한 19년 동안 정말 저도 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2006년도 처음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이 국정원이라든지 정보직 군무원에 포함된 이후에 제가 계속 지금까지 기출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를 업데이트 해왔고 가장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물론 당연히 국정원하고 정보직 군무원 기출 문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은 지금 대부분 다 공개되는데 일반 공무원 시험들이 어, 국정원은 당연히 공개를 안 하는 거고 군무원도 정보직 군무원에 관련된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이 세 과목은 공개하지 않아도 국가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도 받았고 지금 공개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가서 시험을 치고 이러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최대한 비슷하게 복귀한 문제지 100% 똑같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학 역사와 핵심은 크게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편은 국가정보학의 이해. 이게 넘어갈 때마다 색깔이 바뀌네요. 국가정보학의 이해, 그 다음에 2편은 국가정보기관의 비밀 활동과 역할, 3편은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 방향.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보기관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국정원도 상당히 나름대로 좀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것 같고 또 새로운 인재 어떤 그런 부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공개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이 2006년도 처음으로 생겼고요. 또 저에게도 어떻게 보니까 그런 기회가 와서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저도 책을 썼고 어, 저 나름대로도 많이 좀 고민들을 해보니까 국가정보학의 이해는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정보의 기능과 이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 생산자는 정보기관을 얘기합니다. 국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사 우리나라 군으로 보면은 정보사, 방첩사 아, 이런 기관들이 사이버 안보사 이런 기관들이 정보 생산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 소비자는 정책 결정권자.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라든지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보 소비자라는 겁니다. 컨슈머, 프로듀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로 썼고요. 또 대부분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 걸 좀 두려워하는 거죠. 약간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생산자가 누구며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정보 소비자가 누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내용이 포함된 게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고, 그 다음에 첩보 수집. 대개 정보기관의 활동들은 우리가 정보 활동과 그 다음에 방첩 활동, 그다음 비밀 공작 활동, 이게 뭐 별로 안 좋은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일장은 거의 대부분이 정보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정보 활동. 정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정보를 어떤 식으로 기획하고, 첩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첩보를 탐색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보고서로 생산하고 배포하는 과정, 정보 활동이 1편 내용을 거의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편은 국가정보기관의 비밀 활동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첩 활동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비밀 활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밀 공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소재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비밀 공작 활동이 7장입니다. 우리가 뭐 선전 공작, 정치 공작, 중군사 공작 뭐 이런 부분들이 비밀 공작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뭐 북한에서 124 특수군부대를 보내서 청와대를 기습한다든지, 뭐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간첩을 보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고 북한이 또 우리 남쪽으로 여러 가지 전단을 보내는 이런 것들을 선전공작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비밀 공작에 포함되고, 각각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뭐 그런 어떤 역사들, 이런 부분들이 비밀 공작 활동입니다. 그다음 8장은 방첩과 보안입니다. 방첩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간첩을 막는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 우리가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다 포함됩니다.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첩보 수집을 하는 것을 막는 게 방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 활동은 좀 더 소극적인 것들이 보안 활동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정보 활동입니다. 산업 스파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농사 짓다가 가발 만들고 뭐 이런 나라가 갑자기 그 TV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LNG 선박도 만들고 컨테이너 선박도 만들고 뭐 이러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공부를 해서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그런 그 기술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가서 수많은 이런 산업 정보들을 수집해 와서 뭐 석유화학공단도 만들고 뭐 이렇게 조선소도 만들고 가전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중화학공업 뭐 이런 전자공업, 그다음 이런 정보통신 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먹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정보 활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정보, 그다음에 뭐 테러와 범죄, 9.11 테러 이후에 상당히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테러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여러 가지 9.11 테러 이후에 테러에 대한 위험들이 높아지고요. 물론 한국의 알카에다나 뭐 이런 이슬람 국가 조직원들이 한국에 서 테러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상사 주재원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여행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샘물교회 선교사들이 뭐 이런 테러의 희생양이 된다든지, 또 이라크에서 우리 일하러 간 근로자들이 납치되고 테러 희생양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범죄들입니다. 국제 범죄.
뭐 국제 범죄도 상당히 옛날에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야만 국제 범죄의 희생양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중국의 삼합회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또 일정하게 해외에 있는 해커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같은 이런 공격도 하기도 하고 기업을 공격하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뭐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마약.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사람하고 사귀어서 뭐 자기 나라를 구경시켜 준다고 그러면서 외국에 데려가고 또 그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서 뭐 자기들이 그 여행 가방을 대신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마약이 있는 거죠. 자기들은 은학 요주의 인물이니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가 없는데 한국의 젊은 여자 대학생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마약 청정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근무 그 세관에서 엄격하게 짐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또 마약 운반책으로 쓰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을 이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이런 관련된 게 테러와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전쟁입니다. 사이버 정보 전쟁, 인포메이션 워페어, 뭐 정보 전쟁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군대도 그렇고 모든 게 컴퓨터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뭐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병이 포를 쏘려고 그러면 간척 장교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뭐 좌표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간척 장교도 필요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GPS 신호가 사라진다든지 뭐 우리가 미국의 GPS 위성을 쓰지 못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뭡니까? 그때는 우리가 포도 뭐 하나 못 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사이버 심리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이 러시아의 탱크를 뭐 몇 대를 부셨다. 뭐 러시아 군인들이 뭐 살려달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사진들도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보 전쟁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큰 효과들을 발휘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가 위기 관리 우리 뭐 6.25 전쟁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청와대 기습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이라든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든지 이런 뭐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정보기관들이 대응해야 되는지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 또 사후 수습에 관련된 정보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하는 게 국가 위기관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정보기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포함된 거죠. 그다음 3장은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 방향입니다. 한국이라든지 뭐 다른 책들은 미국의 정보기구를 먼저 보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기구들을 보는 겁니다. 물론 당연하게 원칙적으로 정보기관들은 자국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어찌됐건 뭐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니까 최소한의 어떤 역사라든지 기구의 구성이라든지 임무들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정보기구입니다. 우리가 가장 적대하고 있는 뭐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그런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보기구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 주변의 사강의 정보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기구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입니다. 영국은 뭐 근대적 의미의 국가정보기관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고 가장 선진화된 모델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영국의 정보기관들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그 방식들을 학습해 가고 또 미국의 정보기관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한국이라든지 수많은 국가들의 정보기관의 롤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뭐 일정 부분 유럽에서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독일의 정보기관, 뭐 독일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이 뭐 정보기관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독일이라는 국가가 지금은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 연합에서 이탈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로존 라고 부르는 그런 유럽 대륙의 가장 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 그래서 우리가 독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우리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는 국가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주변에 자기들이 뭐 지금은 한 이스라엘 국민이 한 70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한 1, 2, 3차 중동 전쟁 할 때는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랍 국가들은 한 5억 명이 되는 거죠. 자기보다 1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들과 맞짱을 뜨는 거죠. 4번이나 맞짱을 뜨고 그러면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고 오히려 더 강한 국가가 되고 또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은 소수의 인구를 가지고 주변의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대테러 쪽에는 상당히 강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잘 그동안에 1970년대 중동의 테러 단체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럽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러 활동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 대테러 관련된 부분은 이스라엘에 가서 많이 배워오고 뭐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기구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가기구 총론, 정보기관의 활동의 변화와 정보협력. 뭐 어떤 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것이 촘촘하게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정보에 대해서 일부분은 우리 군에 일정 부분 장비를 제공해주고 우리 군이 그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보를 수집해서 미국과 공동으로 쉐어하는 이런 방식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휴민트라든지 군사 정보는 조금 강한데 위성 능력이 떨어지니까 일본의 위성이 수집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북한의 휴민트라든지 일정 부분 군사 정보를 또 일본에 제공해주는 지소미아 같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왜 그런 걸 하는지, 또 그런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정보협력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또 일제히 여러 가지 뭐 좀 불미스러운 일에 동원된 거죠. 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준비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뭐 이러면서 대대적인 어떤 정보기관의 개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판단이 되겠지만은 정보기관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법률에 따라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적 통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관의 핵심 과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정보기관들이 하는 업무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고 뭐 사용하는 장비가 조금 더 개선되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도 조직 내부에 여러 문제들도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게 3편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 방향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죠. 광범위한 내용이고 다른 저자들이 그 이후에 여러 책을 좀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커버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많은 책도 쓰고 많은 강의도 다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정보기관 출신들이 대부분 정보를 하던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은둔 생활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좀 더 좀 활발하게
다양한 사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뭐 제 개인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뭐 저도 IT 쪽에도 오랫동안 그 일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전산 시스템 같은 거 ERP라든지 ERP 뭐 SCM 뭐 CRM 뭐 이런 것들 뭐 EP 뭐 이런 것들 KMS 뭐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DW도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오랫동안 좀 돌아다녔고요. 뭐 여러 가지 경영 자문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신문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또 해외 뭐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 같은 이런 언론에도 인터뷰하고 소개도 나가고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 언론에 글 쓰고 매일매일 글 쓰고 또 뭐 각 방송도 출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룰 정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보 전문가가 되려는 노력들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가 다루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는 그걸 갖고 나오는 순간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군사비밀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걸 정보를 갖고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보를 다룬 스킬들 그런 어떤 방법론에 대한 툴들만 갖고 있으면은 나와서 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목표는 일단 국정원의 NIT 정보 소양을 좀 어떻게든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40문제 중에 30문항이 정보 소양입니다. 이 부분이 뭐 과거에는 국가정보학이 20문제 또 일반 어떤 시사상식이 10문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뭐 구성 비율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100%뭐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 조금씩 변화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국가정보원을 시험을 준비하면서 국가정보학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그 이론을 요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 이론을 소개하고 심화 이론을 소개하고 현안 이슈들 다양하게 책에 없는 내용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전쟁이라든지 이란 중동 정세라든지 뭐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현안 이슈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론을 좀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책에 있는 내용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이론들이 나왔는지 백그라운드, 뭐 역사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물론 100%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19년 동안 기출된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 문제는 문제를 공개하니까 매년 어려워져요. 매년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익숙한 문제, 기출 문제, 작년에 나왔던 거 또 나왔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럼 다 만점 받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상한 문제를 뭐 이상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문제를 계속 약간 꼬우면서 복잡하고 계속 그리만 틀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소양 문제는 일단 유출이 안 되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죠. 어차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고 대충 아는 정도를 가지고는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 문제 공개 안 했을 때도 거의 한 80%는 기출 문제를 내고 20%는 뭐 약간 새로운 문제나 뭐 유사한 문제를 내는 게 대부분 출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국정원은 아직도 문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한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뭐 최소한 뭐 3,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는 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시사상식에 관련된 문제 10문제가 시사상식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뭐 이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면서 최대한 커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뭐 수업 중에 질의응답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 후에도 이메일로 질의를 하시면은 뭐 제가 항상 어, 상세하게 친절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국가정보학 강의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그렇고 출제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2006년 이전에는 국가정보학이라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도 범위가 명확하지도 않았고 이론을 아는 사람도 없고 단순하게 자기가 국가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경험밖에 없었던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고 또 제가 이런 책들이 나오고 나서 또 출제위원들도 지금 대부분이 뭐 사무관 정도가 출제한다면 사무관 서기관들이 출제한다면 들어간 지 20년 안 됐습니다. 뭐 20년 안 됐으니까 대부분 이런 책들을 보고 또 자기가 공부하고 출제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하다. 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 나열해서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활동,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이라면은 정보활동과 방첩활동, 뭐 비밀 공작 활동들이 있는데 이 활동의 중요한 이슈들이 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동의 특징들 뭐 이런 부분들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 마크 M 로렌탈이라는 미국 학자가 또 지금 현재로서는 뭐 CIA라든지 정보기관의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국가의 전략적 위기가 20세기에 일어나는 게 무엇인가 이랬을 때 뭐 정치학자와 뭐 다 또 학자마다 규정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마크 M 로렌탈이 주장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답변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가 정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뭐 냉전과 탈냉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20세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60년대까지 냉전이 이어지고 70년부터 대탕트가 되었는데 70년 이후는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상 뭐 체제 경쟁 열심히 하다가 대탕트 하다가 갑자기 소련이 자기들끼리 이제 내부의 비효율성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거죠. 미국이 뭐 핵폭탄 몇 개 쏴가지고 소련을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뭐 그러면서 큰 변화 없이 세계화가 되고 글로벌 시대가 되고 국가들은 뭡니까 이념 경쟁보다는 어떻게든 경제 전쟁을 한 거죠. 서로 국가가 더 큰 돈을 벌고 더 국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식에만 집중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탈냉전 글로벌 시대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 구분이라는 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뭐 2000년 들어와서 뭐가 달라졌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벌써 24년이 된 거예요. 와 정말 세상의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1999년도 해가지고 2000년 된다면서 그거 난리치고 뭐 이런 게 벌써 24년이 됐으니까 어찌됐건 뭐 탈냉전 글로벌 시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강의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들도 그동안에 뭐 2006년도 군무원 나오고 나면은 또 2007년도에 국정원 문제가 나오고 또 국정원 문제 나온 것들이 군무원으로 가고 뭐 서로 이렇게 교차 출제되는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국정원에 출제된 문제도 봐야 되겠지만 군무원에서 출제된 문제들도 같이 보는 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데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관련된 이론들이라든지 내용들을 해설을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구 방법, 뭐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해서 단순하게 거의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기본적으로 암기를 했다면은 뭐 쉽게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리엔테이션은 전반적으로 제가 국가정보학을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부한 학자로서
그 미국의 또 이론을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전반적으로 이론의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동안에 변화된 내역들 뭐 이런 부분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책에서 설명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급적이면은 많이 좀 설명드리고 또 국정원 들어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또 임무를 수행하고 조직 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필요한 게 국가정보학 지식입니다. 사실 뭐 PCS를 도행 도식 열심히 좋은 점수 받아봤자 들어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데 국가정보학 이론이라든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서도 또 앞으로 퇴직 이후에도 평생 죽을 때까지 뭐이 지식들을 갖고 있으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마음가짐을 다르게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이게 9.11 테러 그 오사마 빈 라덴을 2011년도입니까? 2011년도가 파키스탄에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기 위해서 네이비 실이 작전 상황을 지금 현재 백악관 그 상황실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여기가 이 친구가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여기 앉겠죠, 그죠? 가운데 대통령이 딱 앉아가지고 폼 잡으면서 야, 막 지나가는 거 한번 설명해봐 이럴 건데 여기는 오바마가 구석에 제가 쪼그려 앉아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넘버 투가 여기 가서 앉아 있고 그죠? 그런데 미국은 뭡니까? 양키들은 실무자가 책임자 오너입니다. 오너십을 갖는 거죠. 우리는 서열에 따라서 대통령 앉고 국무총리 앉고 뭐 이래 하고 실무자는 저 구석대기 앉아가지고 보고하고 있을 텐데 사진에도 안 나올 텐데 얘들은 이미 그런 부분들이 다르고요. 과거에 이 사진이 그 NGA가 촬영한 사진인데 그 사진이 뭐 딱 보이니까 뭡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만나는 사람이나 시설 내부에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왔기 때문에 이 해상도를 보면은 미국의 위성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죠. 해상 얼마든지 그때 그 워싱턴 포스트에 자기들이 이 사진을 공개했다가 한 2시간 만에 또 다시 뭡니까? 다시 사진에 이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사진을 다시 공개한 거죠. 근데 이미 2시간 동안 인터넷에 오만 대 다 퍼다 날라갔기 때문에 이미 게임 끝난 거죠. 뭐 게임 끝난 건데 어쨌든 얘들은 뭐 대통령 있어도 담배 피고 맞담배 피고 앉아서 뒤에 팔짱 끼고 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방식이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권위주의에 묻혀가지고 이것도 뭐 우리 같으면 여기 유리잔 멋있는 데다 도자기에다가 탁 나가지고 컵 뚜껑까지 달고 이래야 되는데 얘들은 종이컵 갖고 장관과 대통령도 종이컵으로 물 마시면서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부럽죠. 저는 부럽습니다. 부럽고 어찌됐건 뭐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12강입니다. 12강 12주 36강 동안에 제가 그동안에 30한 5년 가까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을 좀 최대한 쉽게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